첫 번째 섹션은 우리가 이제 한국과 극동 협력 과제인데, 첫 번째는 강화원주대 김용식 교수님이 한국동 경제협력의 성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하고 극동 지역 간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일단 이제 서두부터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의 자료들을 뭐 쭉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처럼 준비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 바뀐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태생부터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생기게 되면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극동 지역과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도 많이 했고,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동 지역과 뭔가 해보려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외교 군사적인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저도 이제 강원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딱 열리고 나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흐르더라고요. 일단은 정치권들이 정치 세력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싶었는데, 결국 코로나가 와가지고 4년 동안 지금 닫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야 남북 협력 관계를 떠나서 우리와 이게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개선, 회복 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보고서나 회의, 한날 타면 뭐합니까? 그럼 위원회 맨날 열면 뭐합니까?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좀 실무적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북방 정책 거창합니다. 뭐 그동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이실직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 후보 뭘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생각하다가 유라시아 경제협력위원회라는 거로 일단 제출을 해놨는데, 참 저도 깜깜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름만 바꿔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름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인수하려고 그러면 다른 이름이 필요해서 일단 뭐 제가 유라시아로 바꿔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부딪힌 내용은 된 건 없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별 뭐래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이제 특강을 몇 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협력,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2년 동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몰라도. 그 전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지나갔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뭐 러시아방 경제지표 이것도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뭐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극동 지역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것들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푸틴이 최근 들어가지고 2020년도 들어가지고 극동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혁, 혁신,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항을 현대화하는 거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몇 년 전에 현대화시켰지만 지금 여기 이제 극동 지역 정책 중에 하나로 하바롭스크 공항을 현대화시켜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곧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을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루스키 섬. 지금 이제 대배 새우가 들어가 있는 섬이죠, 그죠? 뭐 몇 번씩 다들 갔다 오셨을 텐데 그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양, 생명공학, 정보통신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자면 이제 대덕연구단지 아니면은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 있는 아카데미고라 이런 것들을 블라디에도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좀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과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또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집중해서 육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년까지 약 100여 개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연구소에도 오다가 있었대요.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동 지역의 가스화 사업. 사실 저는 극동 지역도 가스화 사업이 거의 뭐 50% 이상 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18%밖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 전체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71%나 되는데 극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가스 사업화 이런 추진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할린2 프로젝트에 관한 겁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 뭐 이 내용도 우리가 이미 사할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LNG 수출량이 116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할린2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0%에 더 많은 이제 LNG를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증가시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소위 탄소 중립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탄소 축소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유일하게 우리나라 강원도가 요즘 이제 강원도뿐만이 아니에요. 울산이나 전라도 지역에서도 수소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할린 지역에다가 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강원도는 동해 삼척이 이 수소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되는 기업들, 연구기관들을 지금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동해 가서 이 비슷한 발표를 하면서 동해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와 사할린의 수소 클러스터를 지금 연계 개발하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좀 있으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동지역 수산 양식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이제 잡는 업은 끝났다.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시대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르는 양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양식 그동안에 저쪽 남쪽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은 가두리 양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썰물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요. 유일하게 했던 곳이 남쪽입니다. 남쪽에 이제 가두리 양식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무슨 뭐 수온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인해 가지고 폐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동해안에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가두리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를 기른 어업으로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명태를. 근데 명태라는 게 이게 한 군데 정착성 어종이 아닙니다. 유기성 어종입니다. 그러니까 물 따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가둬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참고한 게 뭐냐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가 주로 한국성 연어는 거의 90% 이상을 다 어디서 가져옵니까? 노르웨이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연어를 노르웨이가 가두리 양식을 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갔다 왔지만 최근에는 안 갔다 왔는데 가두리 양식을 가두리를 쳐놓고 그러니까 조그만 가두리가 아니고요. 큰 것을 쳐놓고 그 가두리 양식 자체를 이동을 시킵니다. 끊어서 배들이.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시기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고향 찾아 돌아가는 연어,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연어들은 대부분 다 가두리 양식에 의해서 생산되는 연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러시아도 거기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 극동 지역에다가 이제부터 양식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안 나왔지만 명태를 치어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거 끌고 오후 축구 베딩에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물이 아직은 그래도 이제 차니까 그죠? 냉수온에서 명태가 자라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정도의 양식을 하겠고요. 대게 킹크랩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대게 킹크랩이 5배에서 10배 많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쿼터를 정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10톤만 수출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에서 정해지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입받는 이 대게 토수가 막 40톤, 50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만큼인데 왜 니네 그렇게 많이 수입하느냐. 근데 한국 정부가 그 근거를 못 댄답니다.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이런 문제들.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 킹크랩이라든가 아니면 대게가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고갈 어류 자원에 속혀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양식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들, 뭐 이런 연구들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계신 한 분이 저기만 사진해 가지고 그분이 1년 동안 뭐 했냐면 대게 양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알을 부화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키우는 것들.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지금 이제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캐변은 우리나라에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식해가지고 이제 키우는 곳이. 그런데 이 대게는 아직 그런 기술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한참 뭐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이것도 양식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역, 가리비차.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간단한 것 같지만 저도 사실 다시마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시마 활용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항암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다시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다시마가 다 이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동해안에서 자라는 다시마, 그러니까 다시마 크기가 보통 3m에서 5m가 된답니다. 그런 다시마가 이 건강에 상당히 효력이 좋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그것을 상품화 시켜서 많이 건강식품으로 팔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것이 원래 동해안이었는데 동해안이 온난화가 되면서 얘가 다 죽었어요. 남쪽은 거의 없습니다. 동해안 앞바다 좀 있고 러시아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산 이 다시마를 끌어다가 여기서 지금 양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 얘네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그래서 한너 간의 수산, 그 다음에 양식과 관련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는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좀 봐야겠죠. 뭐 성게 다 마찬가지. 지금 갈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러시아죠. 그 다음에 자르메노 항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슬리아방가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조개류는 생산해가지고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극동 지역에 최근에 이제 유망 사업들 추진되고 있는 거나 앞으로 할 사업들만 간단히 먹여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사리 수소 클러스터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차카지요. 그죠?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북극 항로, 그 다음에 이제 북방 항로, 북이 뭐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북방 항로는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자르미노,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호드가라든가 아니면 뭐 슬라방가가 됐든지 푸시에트인지 뭐 그렇게 정리했다면 문제는 이 지역이 캄차트카가 이제 북극 항로가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캄차트 지역을 물류루트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쪽 이제 감차트카주에서 기차를 아마 밤 쪽으로, 그러니까 자베칼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여기를 또 다른 물류 단지로 만들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글쎄 뭐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것은 뭐 러시아가 만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물류 루트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여기 보면 이제 꿀, 풍기름 이런 거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아무르죠. 우수리스크, 아무르 이쪽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농산물 생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쪽 지역에 한국에 2000년부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시면 아그로 상생, 풀무원, 현대중공업 들어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콩도 키우고 뭐 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여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식량의 안보화, 안보 식량화 기지로 극동 지역을 정부가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 지역도 사실 많이 지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과 이제 한 교수님이 여기 이제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예, 그래서 뭐 가가지고 뭐 하여간 거의 격리하다시피 했지만은 공장을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재 여기 보시면 콩은 거의 100% 다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콩밥내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콩밥 안 내요. 힘들기도 하고 이제 뭐 생산해봤자 수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콩밥내는 안 하는 애들이 이제 다 어디냐면 저기 연해주 쪽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이걸 가져 들어와도 600%의 세금을 내야 돼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우리는 안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극동 지역에서 싸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댔다가 그 식량을 생산하게 했어요. 제가 2018년도 6월달에 시베리아 여자 촬영을 나갔을 텐데 그때 드론으로 500m를 띄워가지고 이제 드론을 보냈어요. 500m를. 밀 산지가 끝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 그걸 생산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지금 그때 갔을 당시에 이 우유, 밀크를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거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못 가져오니까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제3국에 수출하고 아니면 치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들. 뭐 이런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노동자들이 문제더라고요. 항상.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6시 딱 되면 컴퓨터 보고 그냥 꺼버리고 다 집에 간대요. 그러니까 일에서 영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서 그분들이 한 얘기 북한 노동자들을 좀 생각해 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있습니다. 이 불시카멘. 불시카멘이 어딘지 아시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우트카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시카멘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토르, 그러니까 러시아 선도 경제개발 구역의 한 구역입니다. 이 지역에 지베지다라는 조선소가 있고요. 얘네들이 여기서 트롤, 쉐빙, 베렌즈,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가하는 거로 이게 이제 킹크랩 트롤 오선이거든요. 이것을 저기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활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볼셰카멘 지역에 있는 지베지다 조선조입니다. 이게 지금 동해입니다. 앞바다 태평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클러스터인데 한국하고 북동 지역하고 연합해가지고 추진하기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콩 생산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아무르주 전체 비중의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산량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 얘기는 앞쪽에도 좀 했으니까 나지고 자, 이거는 좀 빼겠습니다. 뭐 관광객들 이런 것들을 좀 빼고요. 갑자기 결론으로 내려가서 뭐 하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중앙 정부도 그렇고 극동 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 혹은 이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산업들과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중앙정부에서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공동 협력해서 개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2018년대 불화수소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요소수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하자원 외교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다가올 식량 안보 자원외교도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조금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철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데 뭐 다 아실 테니까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경암 님의 신공법 정책 성과와 한국 농업협력의 향후 과제 발표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국방정책 성과와 북동지역 농업협력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전반적인 신국방정책 농업협력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그 핵심 목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의아한 점은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우리나라 농업이나 식품 안전 또 식량 안보에 기여가 되는 방안하고 우리나라의 농식품을 현지에 가서 판매하는 그런 수출 전략하고 이 두 가지 이 양축의 그 안배가 어떻게 되고 그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고 또 서로 그 결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은 약간은 저로서는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진출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그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성과 부분입니다. 제가 저는 2018년도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과가 이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하 부처와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농업 협력이 또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그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학 농업협력이 강화되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2019년도에 있었던 한러 농업협력 포럼과 한러 우즈베키스탄 농업 비즈니스 상담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에 또 K푸드 페어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ODA 사업이 각 부처별로 다각화되었고 이것이 나름 좀 서로 좀 더 연계가 되는 그런 양태가 보였습니다. 그 결과 북방경제협력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생존율이 신남방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의 생존율보다 더 높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7%로 더 높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63%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 수출 성과가 올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몽골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이제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그 부분에서 성과를 보면은 이 러시아 극동 영동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이후로 이 한국 기업들의 그 생산량과 반입량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그 진출 전략에서 이제 현지 정부의 농산업 정책에 준하는 그런 협력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한 꼭지로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된 면이 있어서 그 러시아 연해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자개발, 재배기술 연구 등 또 한러 농업협력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극동지역 중심으로 이 농산업 기업 수입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국내 이 곡물 및 식품 반입량이 증가했다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료와 주민들의 만족도도 좀 더 제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수익성은 더 증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2019년도까지 보면은 그 2018년도에 상당히 증가했고 2019년도에는 여러 요인으로 해서 감소했고요. 그 다음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2020년에 그 기상 그 상황이 연해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런 그 곡물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이제 닭 사료로 써서 그 닭들이 낳은 계란이 지코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게 있고요. 롯데상사가 단입한 콩으로 어깨동무라는 두부가 지금 생산되고 있고, 또 바리에꿈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콩 제품들을 가공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영농지원센터 성과를 보면은 첫째가 기업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업들의 국내 생산과 국내 반입, 또 현지 수출, 또 가공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CSR, 이 사회적 책임 활동도 나름 착실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올해 10월에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한국영농기업 홍보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발행한 러시아 연해주 농업 진출의 역사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현지에 진출했던 기업의 법인장들이 직접 쓴 글들과, 그리고 여기 연구에 총책임을 맡았던 교수님의 글, 그리고 연해주 농업 영농지원센터 센터장님들의 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들이 이분들의 노고 덕분에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법인장님이 이러한 어떤 철칙을 거기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늘 핑계 대는 사람은 농사지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각오로 농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또 깨달음이 농사 짓는다는 것은 결국 좋은 가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결과이다. 그래서 이 좋은 가치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각농업을 하는 그런 수천 헥타르 되는 곳에서 돌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치지도 그치지도 말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농업에 전념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동안의 성과가 이분들의 노력 결과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요, 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학적, 경제적, 제도적 위기가 만만하지 않고, 이거는 외부의 위기 요인들이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고, 특히 이제 유라시아 국가들이 국내 곡물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수출을 금지시키는 조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해외 식량기지를 개척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제고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기관들이 제시한 향후 과제입니다. 농식품 수출 부분에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이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극동영농지원센터는 기업 지원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과제인데, 특히 이 러시아 기업들이 이제 연해주 농업에 진출하면서 경작지도 대량 또 수만 헥타르를 한 번에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 한국 기업들에게 이제 경쟁 상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가 됩니다. 그걸 지원을 해야 되고 있고요. 국내에 반입되는 농작물의 품질이 우리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간극,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또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콩 등 이런 새로운 그런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자나 비료 농약 등을 러시아 정부에 등록시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농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북방 지역 농식품의 판로 개척의 홍보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국내 생산 기관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대한 이해가 더 심화되어야 되고 현지 정책을 좀 더 반영하고 고려하는 그런 협력안, 진출 방안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 플랫폼 형성을 통한 산업협력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민관의 협력도 지금 이번 국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그것이 좀 더 과학적인 결합으로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각계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화학적인 결합을 이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전염병 발생 문제, 이거는 이제 농업이 아주 큰 문제인데요. 러시아 정부도 그래서 목표치를 더 축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먼저 기회 면에서는 온난화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재배할 수 없는 것들을 연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재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티모네로 보스토카라는 진출 기업은 단중장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로는 인삼 등의 약초 재배, 건조, 가공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장기로는 조림 사업인데요. 사과, 복숭아, 자두, 호두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연해주 지역에서 재배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기상 변이로 인해서 매년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면은 더 이게 변동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이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현지 주민들의 이 로컬 나레지를 활용한 적정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도 이제 탈탄소 농업을 이제는 정책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의 농업 발전 정책에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가공 생산을 통한 수출 증대, 수익성 증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주민의 삶의 질 형성을 통한 농업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심지어는 해외의 이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17, 18세기부터 이주했던 구교도들을 극동 바이칼 지역으로 다시 이주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일단 인구가 증가하고요. 농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관광 사업이 발전하고 또 러시아 이 종교의 기반을 둔 정신문화가 함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했던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미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한 분들은 사실 4인 한인 영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해주가 아닌데 연해주에도 이런 영농인들이 이미 국내에서 들어간 분들과 협력해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협업 구조가 잘 형성되면 지역 그 지역 관료나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 제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결론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지금 연해주에서의 작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거둔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현지화와 수출도 잘 병행하고 또 국내 생산기지 구조도 잘 병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탈탄소 농업에 대한 그런 실행 방안도 이제는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데임 박사님의 한너 활동을 관광산업 현황과 전망 한국 발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으로 한국에서 신북방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일환으로는 러시아 정부는 이 극동 지역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극동 개발은 주로 극동 지역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일환으로
그 국가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12개의 합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11번째 프로그램은 극동 지역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하위 프로그램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 분야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관광 인프라 개발,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서 극동 지역 관광 상품 홍보, 이 세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극동 지역 그 관광객 수입니다. 그 연방 주체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연방 주체는 연해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바롭, 스사린주, 그리고 사하공화국 순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압도적으로 연해주를 많이 방문하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관광객 그 추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전체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2배 증가됐습니다. 지금 2020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10배 줄어들었지만, 근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추이인데요. 왜 제가 연해주를 극동 지역을 안 하고 연해주를 했냐면은, 왜냐하면 극동 지역에서 90%는 연해주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해주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해주 관광객 수는 2016년부터는 거의 5배 증가됐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지금 한국인 관광객 수는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70%를 연해주를 방문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그 극동 지역에서는 어떤 관광 자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종류가 가능한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문화 관광입니다. 문화 관광은 주로 그 블라디보스토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락 관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좀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생태 관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 그 프리모리에 종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단지가 생겼는데 그 단지에서는 지금 그 여러 카지노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완공된 카지노가 2개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카지노는 지금 2-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좀 카지노 상당히 큰 카지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관광입니다. 그 블라디보스토크와 페트로파브스크 감차츠키는 지금 많은 크루즈선들이 입항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입항한 크루즈선은 17회가 있고요. 그리고 페트로파브스크 감차츠키는 20회 크루즈선이 입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023년에
그 완공 예정인 박물관 예술극장입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제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 밤낮 사실은 제 집은 이 본서장 근처라서 그래서 창문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찍고 있는데 2023년까지 충분히 아마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거기 에르미타주 박물관, 트리테코프 미술관, 그리고 마린스키 필하르모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2030년에 지금 추진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그 로스키 섬에서 리조트 단지입니다. 공식 명칭은 프리모르스키 트로픽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규모 물놀이 공원, 숙박시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보텔이 거기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리고 콘서트홀, 컨벤션 센터도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과 극동 지역 항공사 취향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아니면 대구에서 블라디보스톡, 부산 블라디보스톡 구간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항공 노선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집중적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항공 자유화 지정된 공항입니다. 물론 지금 올해부터 소치도 지정됐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버 공항도 저가 항공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항공 자유화 지정됐지만, 블라디보스톡은 전면적으로 항공 자유화된 공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사들이 아무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항공사들이 진에어와 그리고 에어솔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취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사들만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충분히 다시 취항 복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국 기업 진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관광 분야에서는 극동 지역 관광 분야에서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프리모리의 종합 리조트 단지에서 골프장을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투자 규모는 11억 그룹을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지금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70억 그룹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호텔, 놀이공원도, 물놀이공원도 건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극동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레밋 호텔스 앤 리조트라는 한국 기업인데, 프리모리아 리조트 단지에서 카지노와 골프장을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에서 호텔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K 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기업은 그 프리모리아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건설할 계획이고, 그리고 동남 산업도 카지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강원랜드도 그 프리모리에 리조트 단지에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다 연해주 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연해주 말고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은 동아라는 기업입니다. 그 페트로파우스크 감차츠키에서 새로운 호텔을 건설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 지역, 특히 연해주 지역을 방문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20, 30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리고 향후에 그 골프장들이 많이 생기면 사실은 지금 한국 기업에서 골프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 기업 말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내셔널 기업에서 그 라즈돌노의 그 나제신스키에서 좀 부근에 라즈돌노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또 그 굉장히 큰 골프장을 지금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연령대가 그 연해주나 극동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 수가 아주 급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극동 지역에서는 그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이 있어도 그 양질의 숙박 시설이 그 극동 지역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양질의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은 아코르 그룹에서 노보텔이 일단 블라디보스톡에 작년에 문을 열었고, 그리고 앞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여러 군데에서 호텔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캄차카에서 페트로파우스크 감차츠키에서 그 호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오쿠라 그 5성급 호텔인 일본 5성급 호텔인데,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문을 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크루즈 그 관광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블라디보스톡과 페트로파우스크 감차츠키에 그 굉장히 많은 크루즈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으로 한국발 크루즈선도 블라디보스톡이나 페트로파우스크 감차츠키까지 들어오는 것이 좀 유망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가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 내년부터 연중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크루즈선이 북극 항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노르웨이에서 출발해서 북극 항로에 따라 페트로파우스크 감차츠키까지 들어오는 크루즈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출발해서 항로 따라 가는 그 크루즈선이 있으면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러시아 정부는 지금 캄차카 반도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많은 투자를 러시아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적인 호텔도 거기 들어올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그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캄차카 정기 운항도 생기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교수의 발표에 대한 기존 이상준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김영식 교수님에 대한 시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영식 교수님한테 시간 좀 더 드렸으면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발표하시는 분도 시간 가시는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아젠다를 말씀을 하셨고 또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 같은 거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대한 정책적인 아젠다는 결국 로컬에서 발생한다, 로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한림대가 그동안 30년 동안 국동기업과 관련된 협력에 어떻게 보면 국내 거점으로 역할했다가 한 것이 저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썼습니다. 저는 이제 국방 정책을 조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 발표도 그렇고 오후 발표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큰 출비에서 조금씩 자기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가 쓴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국방정책의 버전 2.0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류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국방정책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할 때 저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보통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사람, 자원, 기술, 자본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쪽 면을 그려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트릭스를 좀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들이 어떤 의제들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에너지, 러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에너지가 빠질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이제 이 연결해서 매트릭스를 그려봤을 때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코로나 시국이 그냥 가속화 시켜버린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또 이제 늘 국동지역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뭐 외교안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경제안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특히 우리가 국물의 95%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안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의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공간개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핵심적으로 그냥 연결되시는 거는 이제 극동북극이라고 하는 물류.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보통 4 곱하기 5 매트릭스를 가지고 보통 연구자들이 하는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나를 갖다가 많이 좀 들여다보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걸 갖다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하나의 디멘전을 더 세웁니다. 이게 이제 주체로서 중앙정부가 되든 연방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되든 개인이 되든 법인이 되든 기업이 되든 그런 하나의 디멘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제도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로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많이 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디멘전은 3x3로 간 게 아니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어제 우리 존경하는 이영구 대사님께서 기도연설에서 굉장히 공부하셨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시차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모든 일을 갖다가 할 때 요리를 만들 때도 어떤 요리는 5분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요리는 10분을 투하해야 되지.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라고 하는 이것도 좀 배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의제가 더 중요하다, 안 하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특히 지방에서의 어떤 로컬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관점을 조금 한번 좀 이번 회의가 끝나시고 나면 한림대 러시아 연구소 차원에서 좀 그런 일종의
기획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업을 갖다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굉장히 지금 좋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정말 할렘데이 회의에 와서 알게 된 것들도 있을 만큼 귀한 정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방에 있는 분들만이 좀 보기에는 아깝지 않나.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지방협력 포럼이 벌써 지금 3차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포항하고 러시아에서 한 번 하고 다시 울산에서 하고 내년에 사리에서 하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아마 부산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물론 저는 이제 뭐 워낙 지자체로 보면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이 예산도 많고 하지만 사실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강원도가 왜 빨리 손을 안 들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안 하시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이제 김현식 교수님하고 최태강 교수님도 많이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한두 가지 좀 흥미롭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냥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걸 갖다가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흥미롭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현실적인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유학 시절에 가장 놀라웠던 게 1년 동안 시장도 제대로 못 가서 장도 제대로 못 보고 음식도 제대로 못 했던 남편이 부인이 오시자마자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못 따라하시는 부인이 딱 일주일 만에 시장에 가서 러시아 말도 못 사세요. 시장에 가서 모든 것을 장만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남편이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학이나 동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마침 바지 슬라체프 박사님이 관광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분들 가운데 관광객이 많아지니까 이런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는 야 러시아 게스트하우스를 갔다가 한번 해볼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땅도 사야 되고 근데 보니까 이제 한국말 러시아말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뭐 노후 생활도 되고 저는 이제 뭐 어떤 분은 토지를 갖다가 사야겠다고 무리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현장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흥미롭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 교과서나 책에 너무 갇혀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거대한 호텔을 짓는 것도 관광 산업의 인프라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게 다 대동목이 있으면 그 밑에 모세혈관이 있듯이 다양한 어떤 컨셉과 개념들이 와야지만 그 국정개발의 어떤 관광 분야와 관련된 협력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과거에 극동 갔을 때 우리 기업인들이 1990년대 가장 먼저 갔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비는 공간 그거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어디냐면 장치혁 회장이 기부했던 극동 대학 그 당시에 극동대학이었죠. 극동대학 한국학과 사무실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장벽, 러시아에 대한 현지에 대한 정보 일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소통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 가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우즈벡 가지고 어디 가면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얻어지는 정보량은 국내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비하면 그냥 10배입니다. 10배입니다. 10배 정보가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실질적인 정보들이 쏟아져 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 도청에서 중간을 블라디보스톡에 파견을 하시지만
그 한 분이 강원도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만 하시는데 시간 많이 뺏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더 쉽게 어찌 보면 좀 러시아를 조금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한국에서 하셨던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게스트하우스를 하셨던 분들이 모스크바에서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독일에서 건너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롱런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렌트의 문제, 이런 계약에 관련된 이제 이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인께서 아마 이제 소소한 식당을 만드는데 빠른 시일에 적응을 했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안 되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자문도 필요하시는 거고요. 언어적인 어떤 장벽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공유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팀플레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주에 합술여행을 갔을 때요. 옛날 전주 가명 자리에 다시 이제 기와집을 만들어 놓고 공덕비가 이렇게 쫙 이렇게 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옆에 가시던 정치학자 한 분이 그 공덕비를 보시더니만 야, 이렇게 공덕비가 많으면 대한민국이 탈공국가가 되어야지. 이렇게 공덕비가 많은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한번 그냥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한 번쯤은 다시 보면 시간이 됐으면 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한림대 대강 교수님과 연구진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수산양식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들어보고 싶을 만큼 흥미로웠는데 그때 김영식 교수님은 다음번에도 또 토론 발표 실려주시면 토론 불러주시면 그때는 또 다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철도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만 철도 관련돼서 5번 발표를 합니다. 영종조에 다니면서. 제가 스스로 한 것도 있지만 불러주는 데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강릉부터 제주까지 110.7km 2조 7천억 예탄 면제 남북협력기금에서 투자해서 만듭니다. 열받는 게 뭐냐면 이거 지하로 만든대요. 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특히 저기 우리 매제대 한정만 교수님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정신 좀 차리라고. 이거 물류라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하 2층으로 만들다 1층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 세미나 많이 가시니까 가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동해 북부선 우리 그동안 20년 30년 노력해온 거 날짜는 돈 못 됩니다. 아닙니다. 초청을 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경 한림대 이경환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너무 성과 위주로 아주 좋게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몇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들이 이 국가 간 왕래가 금지된 상태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또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표 자료는 수산하고 식품 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북방 경제 정책 전체 테두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주로 이제 극동 지역의 우리 농업 기업의 진출 현황과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이제 북방 경제 관련해서 지역별로 몇 가지 그래도 두드러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곡물 유통 사업이요. 그래서 아까 이경환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의 완성이 이제 우리 목표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사령 밀을 갖다 6만 5천 톤 정도 국내 반입을 했습니다. 농업자료에. 근데 어려운 와중에도 올해 또 국제적인 곡물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부당 협회에 옥수수를 갖다가 이거 식용용입니다. 그래서 한 11만 톤 정도를 국내에 반입하는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즈베키스탄 관련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명성이 스마트팜 시설원에 관련 자재를 한 1억 불 이상 수출을 하고 현재 진출해 가지고 정부에서 상도 받고 사업이 굉장히 확대하는 데 앞장섰었고 관련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오히려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수도 못하고 또 추가 진출도 봉쇄당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에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한 산하경력단에서 이제 엔젤 자금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 그래가지고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5대 사업도 하나 거기에 병행해가지고 진출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5대 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해외농업 사업이 연계시켜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인데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나 몽골의 진출이라든지 물론 식품 수출은 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가 있던 기업들도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극동적으로 좀 봐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두 개 기업도 철수한 기업이 있고 해서 한 7개 기업이 5만 5천 헥타 정도 농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연해주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한 30-40%의 밀드가 줄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이 예년 같으면 5만 톤 내지 6만 톤을 상회했는데 올해 4만 톤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국내에 반입하는 건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축산을 갖다 확대해가지고 유럽에서 젖소를 들여와가지고 축산과 더불어서 식품가공 사업도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경제의 우리가 목표 중에 하나는 과제 중에 하나였던 한노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지난 11월 17일 날 농어촌 공사와 저희 협회가 이제 공동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25개 기업, 러시아 기업 40개 기업이 참가해가지고 화상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결과 일부 기업들은 이제 추가적인 사업 진출이나 협력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제라고 하면 사실 문제점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경환 연구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지정학적, 경제적, 제도적 이 부분의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갖다 이동시켰고 그리고 침공에 대해서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모처럼 곡물 유통 사업에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업이 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갖다가 옥수수나 이걸 갖다가 굉장히 줄이는 바람에 그 영향이 러시아 지역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에서 곡물을 갖다가 자신들이 사들이는 특히 대두 부분에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이 2016년만 해도 연해주에서 한 5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24만 톤, 그러니까 3배 정도를 갖다가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2020년도 대두 생산량이 한 38만 톤 정도 되는데 64%를 갖다가 생산량의 전부를 갖다가 중국이 수입을 해간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000톤 정도 들어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러시아에서 대두가 아무르주가 이제 주산지고 연해주가 이제 미미하고 있는 생산량은 그래도 연해주뿐만이 아니라 아무르주에서도 대두를 많이 수입을 해 가니까 자국 내에 대두 기름이 대두유 소비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 러시아에서는 자꾸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니까 수출세를 갖다 작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수출세 20%를 부과를 하고 또 내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옥수수에 대한 쿼터제하고 수출세는 작년부터 부과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바로 우리 기업들한테 미치더라고요. 물론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판매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또 일정 규모의 량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하고 우리 협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걸 국내에 가져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공매 제도를 농산유통공사에서 하는 그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입찰 참가 마커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15만 원 정도 되는 거 올해 한 5천 원 정도를 줄여서 우리 기업들한테 좀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수출하는 기업에 좀 혜택을 주자 해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한 PLS 제도 검사비를 갖다 전액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뭐 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정부 예산에서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서로 윈윈하면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계점에 부딪힌 중소기업의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좀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수익성 부가세가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발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수출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제 콩나물 콩도 현지에서 러시아 연구소와 같이 공동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처음으로 올해 한 380톤에 대해서 국내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콩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산 빼놓고 거의 90% 이상을 갖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일부만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고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다변화하는데 일부 좀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쿼터 확대, 그다음 공매 제도는 뭐 저희 협회와 공사와 농식품부가 좀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극동 지역의 우리나라 농업 효율화가 확대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시장 변화에 따라 수출세를 갑자기 신설을 한다든지 또 쿼터를 해서 수출 봉쇄를 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런 정책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러시아 뭐 유독 자기네 만든 수시로 정부 정책이 사실 변합니다. 과거 몇 년 전에도 보면은 외국에서 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농기계, 존디어라든지 플러스 유럽에서 들어오는 농기에 대해서 또 쿼터제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수입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또 협력 회의라든지 할 때 회의를 할 때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가지고 생산하고 한국에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 많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은 좀 관세를 면세해주고 쿼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아젠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규모 영농은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연해주에서 물론 유유농지가 많다고는 하지만 생산성이라든지 토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말고 좀 아모르주 쪽으로 거기 땅이 좀 많고 그리고 지금 같은 품종을 심어도 성분이 틀리게 나오고 좀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생산할 수가 있을까 이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 단독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현대중공업이 했다가 지금 롯데가 인수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도 뭐 최소한 400억 이상의 돈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오로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대기업이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부분에 진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들하고 투자금을 갖다가 공동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배보다는 유통이라든지 가공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어차피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생산한 대를 가지고 대두유를 만든다든지 대두박을 만든다든지 해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투자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고 부가가치도 더 높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현재 뭐 강원도에 속해 있는 뭐 사회적 기업입니다만 현지에서 우리나라 난제모 콩기름과 관련해 가지고 압착유 공장을 현재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청부에서 학교 급식에 보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거 아주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유명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AI나 IT 기술이 적용돼 스마트 농업 분야가 뭐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극동 지역에 특히 연해주에는 푸틴이 워낙에 지금 강조를 하고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연해주 선도개발 구역에 미알로프카 지역에 한 뭐 몇백 헥타 정도의 규모에다가 유리온실을 이미 다 완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유리온실 사업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건데 왜냐하면 겨울철이 길고 난방이라든지 기술력 문제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도 중앙정부에서 뭔가 푸시를 하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추진하더라고요. 물론 주체는 이제 루스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제 IT 분야는 우리가 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팜 농업이라든지 하게 된다면은 현재 연해주 극동지역에서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 먹는 저급한 유해한 이런 농산물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게 된다고 시장은 뭐 굉장히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기후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러시아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가지고 생존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리스크인데 이런 내용을 잘 감안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과제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딘 박사님 관광 분야 원석복 박사님이 10분 이내로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극동지역 관광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뭐 발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전적으로 박사님 의견을 동의하기 때문에 본 발표에 대해서 제기할 반론은 없고 제가 이 토론은 러시아 관광산업과 관련한 몇 가지 첨언으로 좀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팬데믹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러시아 관광업은 GDP 비중에서 계속
성장을 해서 약 5%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 극동 지역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그 안에서 관광 분야 발전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등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과는 잘 아시지만 관광 무비자 협정 그리고 현 정부의 이 신국방 정책 등으로 극동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 방문객을 이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러시아 연해주 이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개별 자유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련 따라서 또 여행 업체들도 같이 분간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한국 방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제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과거 좀 야심차게 좀 준비했었던 의료관광 분야 또 미용 목적의 이런 방문은 지금 2014년 정점을 찍고 거의 지금 퇴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여가나 휴가 목적의 방한이 아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한국 방문 러시아 여행자 수가 35만 명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러시아의 관광 산업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광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또 정부의 또 지속적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또 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 그래서 결국 또 러시아 정부의 의지라든지 기본적인 풍부한 관광 자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관광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도 많이 있죠. 특히 관광 인프라 부족 문제인데요. 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그때 대도시를 제외하면은 기본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사실 지금 블라디보스톡도 관광객이 급증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의 부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관광 분야의 서비스 품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연해주하고 하바롭스크에 편성되어 있는 이러한 극동 지역의 관광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대러시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좀 지적해보고 싶은 게 바로 국가 이미지 관리에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에요. 러시아에서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 그리고 선호도 이것이 일본, 중국, 태국 등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우리가 낮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를 방문하느냐. 딱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결국 러시아인들을 위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바진 박사님 발표에서 극동 지역에서 이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동안 많이 개발이 안 됐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극동 지역에서의 관광업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의 관련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면에서 또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또 한국의 신국방 정책의 핵심 지역인 러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 지역, 또 남북러 삼각 협력과 관련해서도 이 관광업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에 대해서 자유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관광업이 한러 협력 부분에서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혁 박사님의 북극 지역 관광 산업의 한러 협력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신북방 정책이라는 내용이 여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신북방 정책의 적용을 뒤쪽을 중심으로 하고 앞에
개관을 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공간 개념을 근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요즘 공간 계획을 개념을 잘 안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 북극의 특성이 있느냐 이거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북극하면 떠오르는 게 사람들은 감성적인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죠. 산타크로스라든가 겨울왕국이라든가 오로라라든가 그리고 북극곰과 대기 온난화, 지구 온난화 등등을 이제 북극하면 떠오르는 감성들이죠. 그런데 이 북극은 왜 북극인가를 이제 저희는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지도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북극의 특성을 제가 잠깐 이 은하계 우리가 사는 우주는 은하계고 은하계는 수없이 많은 코스모스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별들의 하나이며 그 지구에서 재미있는 것을 저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어린 왕자 책을 적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번째 별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왕자. 그런데 7번째 별이 지구였는데 그 지구에는 6개 대륙 전체를 가로등을 켜는 군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가로등을 켜는 2개의 등을 켜는 북극과 남극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만 바쁘고 펑펑 논다는 거죠. 평생 펑펑 논다. 이게 북극의 특성이죠. 절반은 어둡고 절반은 환하다. 이게 이제 북극이라는 공간의 가장 전 대표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우주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땅들이 보였죠. 우리가 아까 쓴 유라시아 대국, 유람시아 대국이 대륙이든 땅들이 보이고 반대편 쪽 보면 또 바다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사실 육지는 땅 지자 지구지만은 물 숫자 수구라고 해 맞다 할 만큼 육지 면적은 29%, 바다 면적은 71%의 그런 물의 별이 지구가 되겠죠. 여기에서 바다라는 게 이제 북극은 이 지구를 우리가 말하는 노스와 사우스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건 대륙이죠. 남극은 대륙입니다. 북극은 지중해에 속하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극을 바다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얀 얼음이 떠 있는 걸 바다의 개념으로 북극은 본다. 그래서 북극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북극해에 대한 연구가 북극권으로 인간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거대한 북극권으로서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북극 지역의 공간 개념은 많은 개념 정의가 있죠. 보통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7월 평균 최남월입니다. 가장 더운 달 10도씨 등원선이 북극권 지역이다. 이렇게 지리학적으로는 보고 경제에 많은 정치적인 자원의 문제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북극권 하면은 산타크로스라든가 툰드라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북극 노스캅 같은 데 보면은 요 사진이 밤이고 요 사진이 낮입니다. 차이가 없는 이런 시절이 이제 북극의 여름철을 이렇게 오더라고 술록이 보이고 하는 것을 이제 북극권 하면은 우린 이런 현재의 이슈가 북극이 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지리학회 자료를 좀 추려봤더니 89년 9월부터 매 10년마다 해봤더니 확실히 북극권 얼음이 녹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북극권 얼음은 다 녹게 되면서 전 해양에 13mm 물이 추가되었고 그래서 이제 관광 들어갔습니다. 북극권 어떤 관광을 하냐? 우리 북극권의 관광 자원 하면은 관광 자원은 크게 인문적 관광자원, 자연적 관광자원, 리크레이션 자원 이렇게 세 개의 관광 자원을 분류를 합니다. 북극권에는 이제 우리는 인문적 관광은 사람이 중심이 되죠. 사람이 사는 역사, 문화,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게 인문적 관광 자원이 되겠고 그러면 노스캅이나 사람이 사는 문제를 보면 북극권 지역의 45%가 러시아 지역에 가장 거주민이 많습니다. 거주민은 여기서 말하면 원래 살던 거주민, 토착 거주민이죠. 토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러시아가 중요하다. 그럼 북극권 산타마리아라든지 겨울왕국
자연적 관광 자원에 있어서는 북번 빙하토가 있고 다 얼음이 녹아서 생긴 자리고 반대로 빙태석이 있고 하는 이 지역학적인 게 북번의 이제 그 관광지가 되었고 이 카나다 지역의 그 북극권 주요 관광의 특성을 보면은 놓고 이제 관광 산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산업을 북극권 지역의 관광 산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역시 핀란드, 미국은 알래스카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핀란드 지역과 스웨덴 지역은 북극 연안가 아니죠. 북극의 연안은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권의 관광에 해당되는 거죠. 북극 연안을 직접 낀 관광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최근에는 아이슬란드는 사실 북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위도가 낮아요. 그렇지만 북극해를 바로 접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는 폭발적인 그 관광 산업이 따르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러시아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50만 명 정도로 추계되는 그 상황이 있죠. 그래서 각 지역의 관광이고 그러면은 관광 프로그램이 지금 많은 그 알래스카라든가 그리고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카나다 같은 데서 주로 크루즈선을 이용한 관광을 하고 있죠. 그 북극은 카나다의 크루즈선 운항 같은 걸 보면은 발전하면서 시기에 따라서 안 되고 카나다에서는 그 크루즈와 그린란드를 연결해서 하는 관광 코스가 많은 관광 코스 8일부터 30일까지 이런 관광 코스 비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비싼 6천 파운드 내지 10,000 파운드 정도의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는 북극해, 러시아에서는 북해라고 부르죠. 세베로 모레라고 부르는 북해라고 부르는 이 북극해의 주변에는 러시아가 각각의 그 항구 그리고 부사일을 갖고 있고 거기 북극해 연안의 그 연안 항로들을 러시아는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북극해는 거의 모든 북극해를 통과한 항로는 전부 거의 러시아 항로다. 하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북극해 항로를 북해 항로를 통한 그 운송망 계획을 만들었죠. 그래서 미주 항로로 가는 거, 동남아시아 항로, 유럽 항로 하면서 우리 항구가 해당되는 것은 러시아 정책적 운송망에 동남아시아 항로가 우리 항로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북극권의 북극 지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은 북극지대를 설정하고 북지대에 대한 맞는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의 관광 지와 그 국립공원 생태 같은 북극권에서 이제 관광하고 북극권에서 저는 가장 그 관광지로 자연관광지로 멋진 곳을 저는 그 내나간 삼각주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자연보호구역이 되는 내나간 삼각주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캄차트카의 그가 그리고 브랑겔 섬 또 우리가 부타 같은데 인문적 자원을 아까 슬럽을 키우는 원주민단이라든가 오로라는 사실 예보 체제를 그 노아에서 미국 해양기상청에서 노아에서 오로라가 며칠 어느쯤 줄 거다. 오로라가 항상 보이는 건 아니고 그거 체제를 이용하면 언제 노아 좀 예측을 하는 그런 정보들이 가질 수 있고 러시아의 특색이 북극해 안에 이제 그 국립공원을 하나 지정하고 있죠. 그럼 북극해 국립공원은 지금 관광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연도별로는 좀 느는 편인데 국적별로는 러시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중국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보면 남자가 조금 여자보다 많은데 연령대가 좀 5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거죠.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그 북극권에 대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폴라, 바렌츠, 뭐 이런 것을 해서 크루즈 관광 또 연계 관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크루즈 관광이 북극권에서 러시아도 크루즈 관광. 왜냐하면 크루즈 관광의 특성은 숙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륙해서 할 수 있는 수직의 장소가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포레지 관광이 대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극동 지역의 연계성은 사공하고 캄차트카, 추코티카 이런 게 북극권과 직접적인, 사실 극동 개발이 북극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사항이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관광 산업은 단일 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은 관광업 하면은 거기에는 교통, 인프라 다 들어가는 거죠. 숙박, 가양 고용과 큰 사업으로 관광 산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신분부 안정체가 그리는 사업이 신분부 안정 정책에 이제 8대분의 70개 과제 중에 북극 관광에 대한 것은 여기 지역별 맞춤형 게 초국경과 관광협력으로 장기 과제로 79번 과제로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연계된 게 TSR, 북극항로, 북극항만개발, LNG 협력, PNG 협력, 이게 북극과 관계된 사업이죠. 그럼 관광 사업은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봐야 되지 관광 하나만 단일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 또 추진 분야에서는 12개 추진 분야에 관광이 또 하나 따로 관광을 따로 두고 있죠.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관광, 문화관광, 또 이게 국외 나그리지에도 문화관광에 또 관광협력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철도, LNG, 문화협력, 관광협력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계획만 해도 실행이 안 돼요. 올해 그 소관부처가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인 극지활동진흥법이 올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통과되고 10월에 극지활동 진흥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해서 10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극지활동진흥법이 생기면서 이제 구체적인 법적 체계가 생겼고 어떻게 극지에서 활동을 하느냐. 그동안 남북 중심의 그 자본 중심 했는데 북극을 포함한, 그래서 극지 활동 실시 법도 마련되고 그동안 비경제를 얘기하는데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극지활동진흥법을 크게 보면은 극지활동은 국제사회 인류공통사회에 이바지한다. 그 다음에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 균형을 이루며 지속발전한 미래지향적, 원론적인 문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정의에서 극지 자원을 줬는 겁니다. 북극권의 정의도 여기도 넣어놨어요. 60.5도. 60.5도는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진 그 극지적에 대한 강의. 그리고 극지 자원이라는 거. 그 자원에는 생명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그다음 관광자원이라는 걸 놓고 있죠. 관광자원과 공간자원. 그런데 관광자원 하나의 자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역시 법제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자원에 대한 문제는 뭐 전 요즘 그 북극권의 공간정보 지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공간자원에 대한 연구 시행이 될 건데 관광은 아직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 활동이라는 극지 관리와 보전 개발 이용에 대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 진흥법 역시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제 사업을 한 근거를 이제 나옵니다. 극지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제 법적 근거를 말했습니다. 이제 시책과 계획안을 이제 만들 때가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 때가 오죠. 국제항로. 그러므로 이제 북극 지역은 관광에 연계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한다. 북관광 사업은 해링에서 이제 그 접근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북해 지역, 러시아와 같이 아시아에서 베링해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 자원은 풍부하다. 그리고 러시아의 적극적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통한 크루즈라인이 가능하게 되고 아시아 출발 국가는 러시아 북동 지역을 통과하는 항로가 뚫린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오래전에 그려놓은 거지만은 이 프리전 루트는 블라디보스톡과 사할린 그 통해서 감차트카에서 베링에서 북해로 가는 크루즈 관광선의 항로가 한국에서 개발되고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에서의 해로를 통한 접근 말고 저는 가장 한국에서 관광의 육로를 통한 접근이 가장 좋은 것은 내나간을 통한 해운과 하운과 철도 교통과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제가 참 흥미있다는 내나 삼각주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관광 코스는 육로를 통해서 강하운을 통해서 북극해로 나가는 이런 관광 코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10년 전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극권 가가대로는 아직 인프라 부족한 누구나 난이도가 있다. 여름 한정된 거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안전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사실 북극 관광을 해서 10가지 원칙을 WWF에서는 이미 북극은 생태 관광 중심의 생태 관광이라는 지속 가능한 방식, 보전, 역사 과학 존중, 북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이 이 사회적 관광의 혜택을 주민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수칙을 준다. 10대 원칙을 이제 WWF에서 하는 것을 저는 이게 북극관광의 기본, 생태관광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과학기술 협력 증진 사회적 필요성과 함께 북극관광은 종합적인 산업의 진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북극을 한 분야로 전부 정책, 이런 자연 종합적으로 분야별 자원조사를 발굴하고 분야별 연구를 통해서 경제적 조건, 사회적 인문, 제조적 조건을 서로 합쳐서 시사점 도출, 종합 정보를 구축하고 응용하고 적용해야 되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상 북극관광에 대한 개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승규 박사님의 한러 수소에너지 협력 전망 및 과제 발표해 주십니다.